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김비안 김선욱입니다. 진짜 춥습니다. 네. 어우, 한겨울이 10도 이하로 내려갔어요. 뭐 3도 아침 최저 기온은 뭐 네. 이런 수준까지 내려가서 네, 우리 박쌤 코가 맹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기 네. 기온이 있습니다. 어젯밤에 길거리에서 찬바람 좀 오래 맞았더니 거시기 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세요. 아유 귀여워. 이런 광고를 기억하고 계신 분은 그러게 9세대죠. 네, 9세대입니다. 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죠. 네. 그 저것도 있잖아요. 왜? 네. 그 코코 시럽? 에치 이런 거 있잖아요. 진행하시죠. 더 오래된 거. 네. 자, 지난주, 이번 주 계속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조금 눈길을 끄는 건 의사협회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안 싸움, 잡음, 이런 것들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히구라에서 뉴스 브리핑 이후에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히구라 128회 지금 시작합니다. 꽃보다 할배, 꽃보다 누나, 꽃보다 청춘에 이어 드디어 나왔다. 꽃보다 군인. 전직 군의관 형님들이 알려주는 안전한 군대 생활. 군대 간다, 건강하자. 꽃보다 군인. 엄마와 여친이 챙겨주는 꽃보다 소중한 청춘들의 입대 필수품. 꽃보다 군인. 엄마가 무심하거나 여친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사도 됩니다.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곽성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성순 기자입니다. 임금 피크제, 요게 이제 요새 화두인데요. 그 사회적 갈등도 커지고 있는 것도 같고 또 찬반 양론들도 많고, 근데 이미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네. 근데 병원계에도 이제 그 여파가 온다. 네. 예. 그게 이제 그 병원계도 이제 국립대병원이 있기 때문에 이 국립대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임금 피크제를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공공기관들이 임금 피크제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지금 최대 이슈고, 보도자료도 사실 뭐 저희가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 계속 나오거든요. 몇 퍼센트 제가 뭐 이렇게 최근에 들었는데 교육부의 그 그렇죠, 예. 국립대 병원장들 전부가 한번 불려갔대요. 네. 교육부에 불려갔다는 교육부 소속. 거죠. 그래서 국립대병원. 불려가서 이제 혼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임금 피크제가 공공기관들 도입하라고 다 정부가 이제 저 위에서 독려하고 있는데, 그 부처별로 이렇게 비율을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교육부가 거의 꼴찌랍니다. 꼴찌인 이유가 일단 별로 산하기관이 없고 다른 뭐 경제부처에 비해서, 그리고 그나마 있는 산하기관들 중에 이제 제일 다수가 병원들인데 국립대병원들이 아직 거의 이걸 도입 안 해가지고. 학교가 아니에요? 학교가 제일 많겠지. 학교는 저희랑 국립대학교? 네, 대학교나 뭐 거기도 아직 안 했겠죠.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교육부가 꼴찌라서 병원장들이 불려가서 좀 하시라고 빨리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야.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네. 서울대병원 관련 논란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립대병원이라고 하면 서울대병원이 가장 이제 주목받고 이슈가 될 텐데요. 거기가 이제 임금 피크제를 도입하는 거 관련해서 노사가 이제 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투표도 했잖아요. 네.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그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한 직원 찬반 투표를 그 서울대 병원 노조에서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투표율이 52% 정도 됐습니다. 이제 한 6,000명을 이 투표를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 한 3,1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일단 하셔서 투표율은 한 50% 정도 됐고요. 그래서 이제 찬성률이 28% 정도가 나왔는데, 이 찬성률은 투표하신 분들 중에 찬성률이 아니라 전체 이를테면 유권자 6,000명 중에 이제 한 28%가 찬성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금 피크제는 도입은 부결이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 그 다음에 투표자 중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보니까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 중에는 과반수가 찬성을 했는데, 네네. 전체 뭐 유권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전체 노조원들 중에서는 찬성이 30%가 채 안 되니까 부결, 이렇게 끝났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얘기는 뭐라 그랬냐면, 이번 투표가 이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위한,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을 위한 투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 직원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노조에서는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표를 해야 되는 6,000명의 과반은 안 됐다고 이제 해서 부결됐다. 이렇게 이제 노조에서는 이야기를 노조의 하고 주장이군요. 노조의 그게.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신경전이 벌이고 있다는 게 이게 이제 투표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부결돼서 끝났는데 노조에서 뭘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이 투표를 한참 할 때 이 병원 측이 나서가지고 직원들한테 찬성표를 던져라. 이렇게 좀 종용하고 부서장들이 투표 결과를 검열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부결됐는데 뭘 그렇게 논란이 생겨요? 이게 이제 노조 앞으로 또 할까봐? 그렇죠. 노조 입장에서는 이 사측의 이제 의도를 파악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 투표가 이미 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이게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제 노사협의나 이런 걸 할 때도 계속 이제 올라가고 협상에 나설 생각도 있다. 이제 노조가 이렇게 얘기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해하고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모바일로 투표를 하네요. 이런 네네, 것들 요즘은. 모바일도 네. 투표하고 그래서. 그런데 또 이제 서울대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본원도 있지만 분당서울대 병원도 있잖아요. 요즘 네네. 분당서울대가 더 잘 나간다 뭐 이런 소문도 사실 있긴 있는데 거기는 임금 피크제를 내년부터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이 더 좀 부각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분당서울대 같은 경우는 노사 간에 수차례 이제 교섭을 좀 진행해서 지난 24일 날 임금 피크제 도입에 대해서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는 네. 투표 없이 그냥 네. 노조하고 사측하고가 합의를 그렇죠. 했군요. 예.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임금 피크제 적용 기간을 정년인 만 60세 이전의 2년으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 59세 때는 임금 대비 80%, 60세 때는 임금 대비 70%를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세부 사항은 앞으로도 논의를 하는 건데 큰 그림은 이렇게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겠다는 내년부터 바로 거네요.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본원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통 임금 피크제는 그 노사가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 지급 비율 같은 거는. 예, 그렇죠. 네. 근데 여기 마지막 2년 동안 정년 직전 2년 동안을 적용하면서 마지막 해에는 70%만 지급하고 그 전해에는 80%를 지급한다. 요 정도는 그렇죠. 뭐 보통 그냥 적당한 건가요? 일반적인 수준이에요? 뭐 그걸 획일적으로 말씀드릴 수 네. 없어요. 이게 금융 쪽이냐, 이게 그러니까 가장 흔한 쪽이냐. 비율은 어느 정도냐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도입 네. 초기라서 네. 이게. 근데 언뜻 생각해 보면 글쎄 뭐 전 아직까지 저 정년 조금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약간 많이 남아서 느낌이 잘 없긴 한데 네. 뭐 20-30% 정도를 마지막 2년 정도 더 네. 조금 덜 받고 일을 더 하고 그리고 정년을 대신 보장해 주는 거죠. 정년 대신.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 자리 젊은 사람 더 그게 문제죠. 채용할 이제. 수 있고 젊은 뭐 사람을 이런 그걸 아껴서 게 채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세부 사항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게 잘 좀 되면은 나겠죠. 또 좋은 제도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임금 피크제. 많이 네. 계시죠. 뭐 비단 뭐 서울대 노조도 그렇고. 네. 이제 그건 일종의 기득권이 생긴 거죠. 네. 기득권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번 굉장히 좀 가치 판단적 기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분야이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지금 청년들 일자리 부족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사실. 예,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 갖다가 해결해주기 위해서 기득권을 조금 내려놔야 된다는 입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탓을 돌릴 게 아니라 뭐 정부 그렇죠. 다른 그렇죠. 이유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탓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 같은 대학병원 어떻게 보면 같은 재단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분당 서울대병원 직원하고 그 본원의 직원들하고 급여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다른가요? 않을까요? 많이? 비슷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인력 교류도 뭐 많이 일어나고. 근데 왔다 어쨌든 갔다 한쪽에서는 하니까. 이렇게 원만하게 글쎄 뭐 원만했는지 굉장히 음. 치열하게 싸운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합의가 됐고 분당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물론 역사가 서울대병원은 훨씬 짧긴 하지만 노사화합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병원 중에 하나거든요. 이곳이. 노사 갈등이 없는 병원이었군요. 예. 분당서울대병원이 그런 걸로 좀 유명하기 때문에. 정진엽 장관이 이제 그렇게 관리를 잘해서 이번에 장관으로 그렇죠. 발탁된 정진엽 건가요? 장관이 계실 때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시고 이 노조 간의 화합 이런 게 잘 돼 있다. 당신께서 병원장으로 계실 때도 노조 측 전임자나 이런 분들하고도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얘기하고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인터뷰 당시에도 말씀하시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분위기라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그 본원 관계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이 안 되면 나중에 더 크게 손해를 볼 거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김변 이쪽은 잘 모르시죠? 예, 노동 쪽은. 관련 부분은 저는 의료 쪽이니까. 예. 네. 근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계속 하는데 안 국립대병원에서 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무작정 안 네, 하고 버티기도 쉽지 않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부가 좀 그렇겠죠. 압력을 가할 수 예, 있잖아요. 사실적인 방법들이 이게 어떤 방법일지 많겠죠.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자, 넘어가죠, 자, 지난주에 좀 전에 이름 나왔던 복지부의 정진엽 장관께서 의사협회 회장도 만나고 한의사협회 회장도 만났습니다. 이번 주에. 네. 녹음일 기준으로는 이번 주잖아요. 그렇죠. 네. 예. 26일하고 27일 날 연속으로 각각 면담을 가졌는데요. 이게 만남 장소가 좀 달랐다. 예,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이런 네. 건데, 이 연달아 열렸다는 거에 좀 의미를 두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26일 날 만났을 때는 오후에 만나셨는데, 서울에, 이름을 말해도 되죠. 예, 네. 서울 중구인가요, 거기가? 중구죠. 중구에 있는 달개비라는,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가 꽤 많이들 네, 가시는. 조찬이나 회의 이런 거 할 많이. 때 저도 여러 만나시는. 번 간. 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의협과는 거기서 만남을 가셨는데 그 이튿날인 27일 날 오전에는 한의협 회관을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장관께서. 네. 그래서 이거를 두고서는 좀 약간 뭔가 이상하지 않냐. 이게 텀이 좀 길거나 이랬으면 괜찮은데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는 건데 왜 의협은 식당에서 만나고 한의협은 직접 저기가 찾아가셨냐, 장관께서. 이런 거 가지고, 좀 얘기가 말들이 좀 많았는데요. 의협 회장은 밥 때 약속이 잡혀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서 식당에서 만나고. 근데 중요한 건. 한의협 회장은 밥을 같이 안 먹고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달개비에서도 식사는 안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애매하셔가지고. 네, 몇 시에 만났는데? 4시에 만나셨어요. 차하고 다과를 드셔서. 식사도 안 하셨 걸로. 달개비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겠는데요? 밥을 안 먹어서. 달개비. 네. 달갑이 안 하. 그랬는데 일단 의협하고 복지부 입장을 좀 들어보면 복지부 입장은 이겁니다. 항상 하여튼 이 장소를 잡은 거는 복지부에서 잡은 거예요. 이렇게 장관하고 면담을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장관실에서 잡는다 일정을. 근데 이제 사실은 왜 안 잡았냐, 의협회관으로 왜 안 가셨냐 이렇게 물었을 때 좀 약간 주춤하시더라고. 생각도 못했다 그거는. 의협회관을 직접 찾아가는 거는 생각도 안 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통상적으로 우리 달개비에서 많이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잡았다. 그리고 향후에 또 일정도 있으셔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잡았다. 원래 이렇게. 장관실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았죠, 옛날에는. 장관실에서 만난 거는 최근에는 몇 번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내려갔으니까요, 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쪽 서울에 청사가 있을 때는 복지부 청사 내에서도 면담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세종시까지 내려오라고 하긴 미안해서 서울에서 만났을 수도 있죠. 그랬는데 심지어 이제 의협 관계자조차도 의협회장 그 장관이 꼭 의협회관에 와야 되냐, 그게 중요하냐 그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반응이 나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장관이 의협회관 한번 방문하게 하려고 굉장히 그렇죠. 애쓰고 목매달고 그랬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하다 싶어가지고 의협은 좀 입장이 있지 않을까 하고 연락을 드렸는데 너무 쿨하게 나오시니까 저희도 그런가 이런 생각이 좀 그래요. 하고. 네, 사실 장소가 중요합니까?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한의사협회 회관은 왜 갔냐, 굳이. 그거를 의협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장관하고 의협이 만난 거는 우리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장관한테. 네. 그리고 우리가 좀 부탁할 게 있어서 만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간 거고. 네. 한의협 같은 경우는 장관이 아마 한의사들한테 부탁할 게 좀 있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아마 직접 간 것 같다. 이렇게 의협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물 관계가 정확하네요. 재미있는 그렇죠. 해석이 돼요. 이렇게 아쉬운 해석을 사람이 하시더라고요. 찾아가게 그렇죠, 돼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쉬워서 장관을 불렀지만 찾아간 거고, 예. 그쪽에서는 장관이 아마 가실 만한 이유가 있으셨을 거다 이렇게 음. 얘기했는데 한의협에 가셨을 때도 막 어마어마했나 봐요. 한 대가 막 나와가지고 뭐 꽃다발을 걸어줬다느니 꽃다발이요? 막 있고 뭐 하와이 신혼여행 간 사람도 아니고 아마 꽃다발. 공식적으로 그 장관께서 한의협 회관을 방문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또 부여해서 보도자료도 막 뿌리고 네. 뭐 그날 난리가 났었죠. 뭐 예. 그래서 어. 가셔서 또 장관님께서 한마디 해주셨죠. 한의사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담당의 큰 축이다. 뭐 이런 말씀 또 한마디 해주시고 네. 화기애애하게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예. 뭐 거기 가서 뭐 한의사는 별로 안 중요한 직종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럴 수 이건 뭐 없죠. 덕담일 텐데 구체적인 뭐 대화 뭐 이런 중요한 내용은 없었다고요. 그냥. 뭐 아젠다 몇 개만 제시했다고 나올 수밖에 없는 아젠다인데 일단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 요 문제 다뤄졌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그다음 한의학 표준화 뭐 이 정도 세 개를 한의업 측에서 복지부에 좀 전달했다. 이렇게 일단 얘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게 한방 보험 적용 확대를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 얘기죠. 예. 뭐 늘 한방 쪽에서는 이제 요구하던 건데 글쎄요. 정진엽 장관이 취임 후에 약간 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옹호하는 듯한 약간 국감에서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발언을 해서 하셨죠. 뭐 예.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이 그래서 사실은 있는데. 이후에 이제 복지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같은 문제도 이제는 조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결론이 뭔가 좀 복지부에서 스탠스를 잡아줘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좀 허용을 해주겠다고 간 건지 아니면은 양해를 구하러 간 건지 뭐 이거는 이제 알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요. 나중에 나오는 결과 의사협회의 주장을 의사협회의 해석을 그대로 따르면 양해를 구하러 가는 못 해주겠다 미안하다라고 네, 말하러 그렇죠. 직접 찾아간 거다라고 네, 의사협회는 생각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렇죠. 두고 봐야죠. 네. 그런지 아닌지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네. 뉴스 가겠습니다. 복지부가 올해도 원격 의료 추진을 위한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네. 국회에서 비판이 많이 있었다고요? 네, 원격 의료 자체만 갖고도 조금 비판이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담뱃값 인상되고 나서 건강진흥기금이 많이 지금 쌓이고 있잖아요. 네. 그 돈으로? 그걸로 이 원격 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을 하겠다. 그래요. 이렇게 그 지금 기사 난 거 예산을 봤는데요. 올려가지고. 네. 아니 그 딴 데서 가져오지 왜 하필 그러니까요. 또 그 거기서? 담배 핀 사람들 열받게 만들고. 근데 왜 그러는지 국민들이 굉장히 어디에 쓰이는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돈인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근데 돈에 이거를 이름표가 굳이- 붙어 있진 않지만, 네. 굳이 이거를 원격 의료에 써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기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당연히 뭐 이렇게 국회에서도 반란이는데 그 반박이 좀 있는데요. 일단은 올해 이제 3억 5천만 원을 이 원격으로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에 복지부가 썼는데 네. 내년에는 한 240% 정도 증액된 12억 3천만 원을 예산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심지어 엄청 많이 올렸어요. 4배 가까이 올랐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뭘 하겠다 이런 것도 보면 원격 의료 조사 연구, 뭐 평가 데이터 및 DB 관리에 한 5억 5천, 그다음에 해외 원격 의료 진출 지원 3억, 그다음에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 뭐 3억 5천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올렸거든요. 올해도 다 했던 건데 내년에 이제 하면서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여야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좀 갈리고 있습니다. 여당 측에서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도 좀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증액이 이야기 나오고 필요하다라는 게 그 12억 300만 원 말고 더 증액하라는 그렇죠. 주장을 네. 한 거죠, 여당은. 더 줘야 된다. 예. 그 뭐 더 줘야 된다는 이유는 뭐 항상 이제 이 원격으로 얘기 나오는 도서벽지, 상간 뭐 이런데 조금 의료 접근성을 높이려면 원격 의료가 있어야 되고 시범사업 더 해보자. 네, 더 해보자, 더 줘라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반면에 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고 옛날에 다 했던 거고 기존 했던 연구와도 다 별반 다를 거 없는 연구들 하는데 뭘 이렇게 주느냐, 다 삭감해야 중복이다, 된다, 뭐 중복이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아마 근데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가 안 일단 될 것 같다고요? 이대로 통과는 안 될 거다. 이대로 통과는 안 될 거다. 그래서 복지부가 일부러 좀 더 뻥튀기해서 올린 거 아니냐. 올해만큼 뭐 예산이라도 받아보려고. 흔히 있는 네. 일이죠. 일단 좀 세게 불러보고 그렇죠. 협상하고 하는 거. 근데 굳이 이거를 왜 건강증진기금에서 했는지는 건강증진기금에서 빼지 않고 딴 데서 가져왔으면 논란이 조금은 적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차피 네. 복지부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좀 덜 할 수 있는데 건강증진기금은 말 그대로 건강증진에 써야 되는 건데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추면 원격으로 해서 건강 증진에 뭐 전혀 뭐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원래 건강증진기금이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돼요? 지금 원래는 그 돈을 제일 많이 써야 되는 거는 금연사업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거기에 네. 지금 많이 써야 되는데 전에도 한번 저희 소개해드렸듯이 금연사업 참여하는 사람도 적고 기관도 적고 하니까 돈이 지금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 돈이 남는데요. 많이 남아요. 쓸 때를 구체적으로 좀 고민해서 만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담배값을 네. 올려버려가지고 올려버리니까, 예. 애매한 거죠. 생각보다 많이 또 거치고 막 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남아. 차라리 막 그냥 건강보험 재정에다가 투입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뭐 그냥 넣으면 뭐예요? 아마 여기저기 보장성 많이 확대가 지금 쓰고 있을 되면서 거예요. 예. 뭐 들어가야 되는데 뭐 건강보험도 계속 또 흑자 상태이고 네. 뭐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좀 내보세요. 뭐 누구든지 간에 국민건강 그 증진 기금 그 뭐 속된 말로 약간 지금 눈먼 돈처럼 그만 돈. 네, 뭔가 쓸 용처를 못 찾아서 그냥 묵히고 있는 돈인데 그러게요. 흡연을 아직까지 하고 계셔가지고 세금을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이 네. 머리를 좀 짜내셔서 복지부에서 그럼 건의를 하시면 그러게요. 네, 하나만 더 알겠습니다. 볼까요? 이거는 네. 뭐예요? 이게 국내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들이 부작용 발생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늘고 네, 이게 반대의 경우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형수술을 받아서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뭐 많이 지금 뭐 좀 분노한다 이런 뉴스들은 좀 보셨을 텐데 네네. 반대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달 수술 마치시고 돌아가셨는데 현재 가셔가지고 이제 내가 거기서 한국에서 수술 받고 와서 부작용이 좀 있다 이렇게 이제 거짓 정보를 막 올리고 이런 이제 단순히 일종의 블랙 컨슈머 아니 단순히 그냥 저기 한국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손해배상까지 아니면 청구를 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러려고 그런 하는 것도 거겠네요. 또 카피를 네. 잘하는구나. 네, 네. 그래서 카피를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뭐 다른 나라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렇게 하면은 돈을 병원에서 한국의 네. 한국인들도 몇몇 일부가 그렇죠. 이제 예. 성형외과에 가서 네. 하는 아. 그거를 카피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성형외과계에서 고민이 좀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가 중국 성형미용협회라는 곳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과 좀 손을 잡고 공동으로 좀 대응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데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 수가 지난 2009년에는 한 790명 정도 됐는데 2013년에는 2만 4천 명 정도로 늘어나서 이야. 많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이 뭐 중국 가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안 되잖아요 관리가. 네. 그래서 보면 성형외과 의사회에서 이제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한 중국인 환자가 성형수술로 인해서 입이 삐뚤어진 것처럼 사진을 찍어서 손해배상을 요구를 해왔다. 네. 근데 이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동영상 검증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검증을 했더니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게 아하. 좀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요. 그 이런 사례가 스스로 굉장히 입을 많은 약간 거죠. 삐죽하고 사진을 찍은 거구나 그러면. 그랬을 수도 있죠. 멀리 계시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야, 네. 똑똑한데. 뭐 실제로 부작용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성형미용협회랑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근데 중국 성형미용협회는 왜 이걸 공동 대응해요? 이렇게 뭐죠? 중국 측에서도 좀 자꾸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 이제 성형외과 의사에 따르면 이 미용협회가 그냥 뭐 민간단체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 중국 정부가 공인하는 1급 단체로 중국 의사협회와 동일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단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 나 이해가 갔어. 우리나라가 이해가 업체들이 됐어. 많이 나가도 있잖아요. 아니 중국에. 그것보다 이건 것 같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국에서 수술 받은 환자들이 뭐 부작용으로 거짓으로 하는 사례가 자꾸 생기잖아요. 그러면 중국 내에서도 할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성형수술 당연하죠. 받은 사람들도 네.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도 결국 있죠. 자기네들한테도 피해가 오니까 이런 식의 어떤 문화 내지는 한국으로 못 가는 사람들도 악의적인 많이 요런 있으니까. 행동들은 근절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기들도. 그렇습니다. 그게 이유일 것으로 뭐 그게 추정됩니다. 네. 근원적인 이유일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면 국내에서 성형수술 받은 환자들이 이제 중국 갔을 때 이 중국 성형미용협회랑 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그쪽에서 사후 관리를 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좀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자, 있다고 뭐 합니다. 어쨌든 이것도 대책이 필요하긴 할 텐데 실제로 부작용 생겨서 문제가 된 분들에 대한 그렇죠. 예. 보상이면 보상, 사과면 사과, 뭔가 좀 후속 대책들도 좀 잘 만들어야지. 그러게요. 우리 예.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생겼는데 거기서 또 외국인 환자들
대한 의료 사고 네. 이런 분쟁을 맡아서 하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30건 정도가 외국인. 했는데 실제로 진행된 건 한 14건? 그러면 16건은 그냥 중간에 포기됐고. 예. 조정까지 간 게 14건 정도. 예, 조정까지 간 게 14건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 병원 쪽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각하가 네,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병원 쪽에서 소송으로 가는 분쟁 거죠. 조정에 응해서 한 게 14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를 활용을 안 하니까 자꾸 그냥 절차 이외의 방법들 뭐 온라인에 또 올린다든지 소송. 예. 아니 그러니까 소송으로 하면 차라리 낫죠. 왜냐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은 누가 심판을 보기 때문에 거짓말까지는 못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네. 이제. 맞아요. 네. 그 조정 뭐 얘기가 나와서 지금 현재 이제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은 네. 조정 절차가 네. 개시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요거 좀 한쪽만 신청하면은 자동으로 돼야 개시되도록 된다 하자 이렇게 좀 하자라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죠. 곽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의견에 그 저기에 대해서. 글쎄요. 저는 조정이라는 게 양측이 다 의지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조정이라는. 왜냐하면 만약에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뭐 자동으로 가는 거가 있어야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무슨 소송도 있고 물론 소송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조정 중재원을 만든 거지만 아니 근데 저는 저기 조정 절차가 들어간 다음에 중재원에서 이렇게 뭔가 중재안을 냈을 때 그때 거부해도 되걸란 거예요. 그때죠. 네. 가능합니다. 예. 근데 조정 절차를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고 거부한 비율이 전체 건수에서 지금 한 45% 이렇게 꽤 많이 나오고 됩니다. 있는 거는 예. 좀 너무 높지 중견도 않나. 외국인 환자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많았던 것 같고요. 한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더 대해서 적잖아요. 더 많을 거예요. 중재원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이게. 김변은 요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나요 혹시? 뭐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 법원을 통한 재판받을 권리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판받을 권리를 좀 많이 제약하는 게 아니냐 해서 어차피 조정이라는 건 임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끌어들이는 강제로 하기는 조금 아직 조금 어렵다. 아직 네. 우리나라의 국민 의식이 향상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뭐 저도 좀 고민스러워요.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중재안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안 그리고 받아들여도 기간도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그냥 중재가 결렬된 한번 다음에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소송 걸어도 뭐 네. 약간 늦어지는 정도밖에 없을 근데 그런 텐데. 중재를 한번 했다는 게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혹시? 크게 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예. 크게 그러면 주지는 뭐, 않을 것 같은데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환자나 뭐 이런 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조정을 한번 했다는 것이 향후에 소송으로 갔을 때 뭔가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뭔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렇지는 않죠. 그런 생각으로. 전혀 그런 네.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네. 근데 소송까지 가서 이렇게 몇 년씩 걸리지 않고 조금 그렇죠. 짧게 빨리 해결 방안을 좀 근데 아마 찾아보자. 잘 모르셔서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면 뭐 중재를까지 가시는 분들도 점차 늘어날 것 같아요. 아니 뭐 예.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고 신해철님 일주기 되면서 또 이 중재 제도라도 강제적으로 자동 개시하자 뭐 이런 식의 또 뭐 외부 기고 같은 것도 신문에 많이 나오고 해서 한번 얘기를 꺼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훔치는 사람.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장기와 뼈, 살아있는 사람을 사고 파는 섬뜩한 지하세계. 삶과 죽음이 냉정하게 현금으로 거래되는 시장. 전 세계 장기 브로커, 뼈도둑, 혈액농장, 아동 납치범 추적에 관한 이야기. 레드마켓, 인체를 팝니다. 서점에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뒤숭숭합니다. 원격 의료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 의료 현안 때문이 아니고 집안일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변영우 전 대의원회 의장 시절에 마련된 대의원회 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전 현직 집행부에 일대 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슈 내망현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이게 또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은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협에 그냥 자주 다니시는 청년 의사 송수연 기자님이 또 특별 출연하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네, 인사드립니다. 얼굴에 살이 반 정도 주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자주 출연하지 말아야겠네요. 천고 마비의 계절이라는데 어떻게 우리 송 기자님은 얼굴에 살이 반이 줄었습니다. 아싸.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광산 김씨들은 다 저런 거야. 왜 네. 김철중 기자도 네. 이 오랜만에 어떤 여자만 보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거를 거의 그 관용적인 이게 인사말로. 사회생활을 이거 잘하는 인사예요, 비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네. 아, 진심으로 네. 믿고 싶었는데. 네. 진정성 없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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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그 4월 달에 이 대의원의 의장 선거를 했었잖아요. 네. 벌써 한 6, 7개월 전인데 네, 네. 그 선거가 무효다. 뭐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어요. 네, 이번 논란이 이 주장이 나오면서 시작된 건데, 이게 4월에 대의원의 의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의장 선거는 직선제로 회원들이 뽑은 대의원들 250명 정도가 총회에 참석해서 그 사람들이 의장을 뽑는 겁니다. 한 표씩 투표를 해서. 그래서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난 4월에 그 선거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게 상당히 치열하게 진행됐어요. 처음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서 임수음 후보와 이창 후보가 결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결선 투표에서 이게 나오는데 이례적으로 동점이 나온 거예요. 111표씩 두 후보가 나눠 가졌습니다. 야, 111대 111. 네. 이야. 그게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당시에 이거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정관에는 그 동점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별로 없다. 별도로 없다. 그래서 변영우 그 당시 의장이 대의원들에게 투표를 진행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대의원들이 동의를 했죠. 네, 한 번 더 3차 투표를 하겠냐라고 해서 대의원들이 오케이 해서 다시 3차 투표가 진행됐고 그 3차 투표에서 2표 차로 임수음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그 현재 2표 차 임수음 당선이면은 동점이었는데 2표 차가 됐으면 한 명이 마음을 바꾼 건가요? 그 2명? 그렇죠. 그렇죠. 네, 한 네. 명이. 네네. 아니에요. 명 제가 아니에요? 봤는데 한 명이 마음을 바꾼 게 아니고 그 이창 후보 지지자 2명이 집에 간 거더라고요. 아하. 네, 111대 맞아요. 109로 끝났더라고요. 그 당시에 네. 대의원총회 생각이 나는데 사람들이 다 결선 투표에서 마무리되는 줄 알고 네, 간 다들 거죠. 집에 갔는데 2명이 곧 간 거야. 3차 그쪽 투표를 팀에서. 한다고 해서 전화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빨리 오라고. 선거한다고, 다시 투표한다고. 네. 네. 그래서 임수음 의장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무효라는 당선되고 거예요? 지금 6개월 정도가 지났죠. 임기를 시작한 지. 근데 네. 뒤늦게 대의원의 운영위 규정에서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 연장자를 우선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이게 뒤늦게 나온 겁니다. 그걸 뒤늦게 발견을 한 거죠. 운영위 규정에서. 야, 그래서- 멋있네요. 네. 그 자, 반전이네요. 네. 그러면 그 운영위 규정을 어떻게 의장이 몰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게 정관에 정해져 있지 않고 운영위 규정 같은데 적혀 있어도 그게 이 뭐라 그래요? 이게 합법적인 권한을 그 효력을 가지는 건지 뭐 이런 게 좀 뭐 궁금한데요. 네. 변영우 의장 전 의장이 만들었을 때 다 네. 정관 뭐에 따라서 만들었을 거고 그리고 또 뭐 연장제 우선에 이 뭐 특이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아니, 그러니까 흔히들 있는 있을 예. 수 있는 일인데 왜 당시에는 몰랐냐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이걸 두고도 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 이 정관 규정이나 이렇게 운영위 규정 두고서도 유효냐 무효냐 논란으로 이어져 있고 변영우 전 의장이 알고 집행했냐 모르고 집행했냐 뭐 이런 논란까지 있는데 왜 그 규정이 문제가 되느냐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부분이 이창 후보가 더 연장자구나라고 생각하실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그 규정을 적용했더라면 결선 투표에서 이창 후보가 결선 당선이 투표를 할 됐던 거죠. 필요가 없죠. 아니 동점일 경우는. 결선은 했고 했고요. 결선에서 동점이니까 동점이 네. 나왔던 거죠. 3차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3차 예. 투표를 할 수 예. 없고 결선에서 그렇죠. 이창 후보, 그러니까 의장이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이게 논란이 뒤늦게 나오면서 또 논란이 근데 운영위 규정 자체가 대의원 총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운영위 규정이 무효다. 이런 지적이 나왔죠. 그러면 그 운영위 규정으로 선거한 것도 무효겠네요. 그 운영위 규정으로 선거를 안 했죠.
대의원에. 그러니까 이번 운영위 의장 규정에 선거는. 의하면 선거 3차 투표 없이 연장자가 됐어야 되는데 네. 그 규정을 지키지 않고 정관상 3차 없으니 투표를 했으니까 운영위 규정은 의장 선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잠깐 되게 복잡하네 의외로. 네, 복잡해. 그러니까 운영위 규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 운영위 규정 자체도 효력이 없다. 네, 그런 주장이 나온 네. 거죠. 아. 이게 정관상, 의협 정관상 운영위 규정은 대의원 총회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 개정된 운영위 규정, 변영우 전 의장 시절에 개정된 운영위 규정이 단 한 차례도 대의원 총회에 보고된 적이 없는 대의원 겁니다. 총회에 보고되지 않았으면 대의원 총회에서 뭐라 그래요? 추인, 인준하지 않았다는 뜻이 네, 되고 네, 효력이 없다는 그 주장인 규정이 거죠. 효력이 없다고 주장이 나온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그 규정 자체를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운영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았다, 의결하지 않았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운영위 규정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채로 의결이 됐고 그러니까 근데 의결하지 그게 않았는데 그게 공지가 됐고 공지가 적용이 됐다. 됐고 이런. 대의원 총회에 보고가 안 됐는데 만들어져 있었고 근데 네. 그 만들어진 규정은 안 지켜졌고 네네. 개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 규정은 누가 만든 거라고요? 그 규정은 지금이 28대 의장이고요. 27대 의장 시절에 변영 의장이었는데 그때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아니 변영우 의장 시절에 만들어진 규정인데 그분이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 적용 안 하고 3차 투표를 했다고요? 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본인이 만들고 본인이 몰랐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몰랐느냐 알았느냐 가지고도 또 논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당시에 그 운영위 규정 자체가 변영우 전 의장 시절에 만들었을 때 이걸 가지고도 좀 집행부의 권한을 상당히 많이 침해하고 정관에 위배되는 조항들이 많다라고 해서 꾸준히 논란이 있어 왔어요. 변영우 전 의장 시절에도. 아, 생각이 납니다. 네, 그때는 노한규 회장 네, 노한규 회장 시절에 시절이었죠. 노한규 회장 집행부하고 대의원회하고 상당히 이제 긴장 관계가 있었고 네네. 결국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다가 불신임까지 갔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그럼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운영위 규정이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총 16개 조항밖에 없었는데 변영우 전 의장이 마련한 조항은 123개 조항으로 확 대폭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연장자 규정도 들어가고 뭐 불신임된 사람들에 대한 정관 예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막 들어간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새로운 논란을 증폭시킨 게 추무진 노한규 회장 다음으로 추무진 회장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됐었잖아요. 네. 회장이 되고 나서 지난해 2014년 말에 이 운영위 규정이 무효다라는 법률 자문을 받았어요. 2군데, 법무법인 2군데. 이 운영위 규정이 문제가 이러이러한 게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위배냐 아니냐 이런 걸 봤는데 그 법무법인들에서는 대의원 총회에 보고되지 않았고 운영위에서 결정하지 않을 내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요런 자문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근데 이 자문 결과를 받은 게 2014년 11월 그리고 한 군데는 12월인데 이 자문 결과를 공문으로 해서 변영우 전 의장에게 제출한 건 2015년 3월이었어요. 3월 말. 네. 근데 또 3월 말. 네. 한 3개월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제출을 한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협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39대 의협회장 선거가. 근데 그 선거에는 추무진 회장이 출마를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추무진 회장이 요 법률자문을 늦게 제출한 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까봐 갖고 있다가 제출한 거다. 선거 끝나고 나서 네. 본인이 당선된 후에 네. 당선은 3월 20일 날 됐고요. 제출은 3월 26일에 제출했어요. 네. 네. 그게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요 운영위 규정이 무효가 되면은 노한규 전 회장 불신임 과정에도 또 뭔가 걸린다면서요? 그게 그쵸. 뭐 안 지켜가지고. 그게 운영위 규정에, 그러니까 노한규 회장의 탄핵은 정관에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된 거지만 그 과정에서 노한규 회장을 임시총회에 출석도 못하게 하고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고 요런 과정은
운영위 규정을 적용을 해서 안 했던 거였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무효다라고 하면 노한규 회장의 탄핵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까지 확산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늦게 제출하지 않았냐. 김변 이게 민간 단체니까 뭐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런 탄핵 절차를 거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뭐 비공개로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을 처리를 했으면 소송 가면은 약간 논쟁이 될 수 있는 거죠. 논쟁거리는 되죠. 네. 네. 무효라고 보기보다는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대의원의 운영 규정. 네. 예, 이 규정이 원래는 정관에 따라서 어떤 그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인준을 안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문제는 해야 한다 정도로 보고해야 정도로 네. 돼 있어요. 네, 보고해야 인준이 아니라 한다.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보고를 안 했다는 네, 거죠. 보고 자체를 어쨌든. 안 했다는 거죠. 애매모. 그러니까 약간의 그 네. 어떤 하자가 아주 심대하거나 중대하거나 명백하 보이지는 않아서 네. 이게 무효냐 취소냐는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무효는 누가 봐도 중대하고 명백한 오류다. 그건 무효고요. 그거에 달하지는 않는다. 약간의 그 컨트로버셜이 있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 운영의 규정이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취소의 원인이 되거나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운영의 규정의 연장자가 뭐 우선한다. 이건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명백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하는 걸 했으면 이거는 명백하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무효하고 취소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셨는데 네, 뭐가 다른 건가요? 무효는 그 일 자체 무효는 그냥 뭘 하든 안 하든 그냥 네.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네. 되돌린다는 네. 뜻일 테고 네. 취소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거를 뒤집는 그렇죠. 네, 예. 쪽으로 간다 예. 이런 거겠죠. 취소를 해서 어떤 그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런 뭐 법리적인 논쟁을 떠나서 네. 이게 좀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 직전에 그리고 노한규 탄핵 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노한규 전 회장을 지지하는 쪽하고 아닌 쪽하고가 굉장히 나름 격렬하게 대립했던 건데 그렇죠. 그 과정상에서 뭔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뭐 속된 말로 좀 꼼수가 있었다.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선거에 뭐 전 회장이 출마는 안 했지만 약간 영향을 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저런 것도 나왔다며요. 그 탄핵 무효론, 뭐 노한규 전 회장 복귀론? 네, 근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제 처음에는 임순 의장 당선이 무효다. 그래서 사퇴하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왔었는데 운영 규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다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논점이 그러면 노한규 회장의 탄핵이 무효다라는 주장이 나왔고요. 탄핵은 근데 정관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탄핵 무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노한규 회장에 대한 정관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요. 현재 의협 3층 회관에는 역대 의협 회장 사진들이 쭉 걸려 있어요. 네. 근데 36대 경만호 회장까지만 걸려 있어요. 37 전관 예우라는 게 그 표창을 걸어주는 거. 네, 그렇죠. 근데 37대 노한규 회장의 사진도 없고 노한규 회장이 불신임 되고 나서 직무대행을 했던 김경수 전 회장에 대한 사진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사진을 걸지 않은 이유를 운영위 규정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운영위 규정이 무효면 당연히 사진을 걸고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퇴직을 했는데 노한규 회장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퇴직금 지급도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상임이사 2명은 결국 됐잖아요. 네, 그 상임이사 2명도 얘기를 지금 드리면 그 방상혁 전 기획이사랑 임병성 전 법제이사가 있었는데 노한규 집행부 당시 이사들인데 이 이사들도 대의원회에서 불신임 됐죠. 그래서 이제 맞아요. 그랬던 것 같네요. 네,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 두 분이 상근을 하셨나요? 상근했었죠. 상근했었죠. 그래서 퇴직금 지급을 안 해서 이 두 이사가 소송을 걸었어요. 네. 그랬더니 법원에서는 결정문을 내려 조정 기간을 거쳐서 결정문을 지급을 해라 노동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의협
추무진 집행부에서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틀인가 하루 만에 번복을 했어요. 그 이유가 지급하지 않고 다시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번복을 했던. 조정문을 안 받아주겠다. 네, 했던 이유가 이자 꽤 붙을 텐데 퇴직금은 그렇죠. 20%인가 막 붙는데. 그 당시 그래서 또 번복했죠. 네, 이유가 네. 대의원회에서 이거 운영 규정상 지급하면 안 된다. 정관예우를 하면 안 돼서 그래서 번복을 했던 건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줬죠. 다시 줬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의사협회 논란이 운영위 있었던 거죠. 규정이 노동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 정관상에도 정관보다도 위에 있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규정을 보면 정관이 아닌 운영위에서 모든 걸 다 할 그 수 운영위 있는 규정이 뭐 100몇십 개 뭐 다 우리 보지 않았지만 네, 123 거기에 개죠. 퇴직금 이런 경우는 안 준다라고 적혀 있으면 정관에도 위반이고 노동법에도 위반이고 뭐 거창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 위반인 거죠. 그쵸.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면 곤란한. 그래서 안 건데. 지켜. 그래서 보고를 안 한 거예요? 이상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또 안 지킨 선거 거고? 때도 안 지킨 거 아닌가요? 그럼 없애야 되는 그러니까 변영 의장이 이걸 다 알고 그러니까 그 추무진 집행부에서 이 운영위 규정이 문제가 있다. 개정을 하고 정관을 준수해라라는 공문을 보낸 이후에 운영위 다시 변영 의장이 마지막 회의를 자기 일단의 마지막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 운영위 규정은 개정을 해야 되니 우리가 하기에는 좀 시간적으로 촉박하니까 다음 의장단에 넘기자라고 그렇게 의결하고 그러니까 운영위 규정을 통과시키지 않고 끝낸다는 회의록이 있어요. 네. 그 운영위 규정 안에 그 대의원의 의장은 어떻게 선거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원래는 운영위 규정 자체를 선거관리 갖다가 규정이 네. 있죠. 아니 그건 선거관리 규정인가요? 네. 아니 원래 그 대의원의 운영위 규정에 주로 대의원에 관련된 규정들만 있어서 이렇게 조항이 몇 개 없었던 건데 그 몇 년 전에 한참 싸우면서 뭔가 이렇게 상당히 대의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것도 할 수 있다 저것도 할 수 있다를 막 써놓아서 이게 100몇십 개로 늘어난 거고. 그럼 선거관리 규정에는 그냥 계속 다수득표자로 이렇게 돼 있나요? 네, 동점자 규정이 없어요. 근데 운영의 규정엔 동점자일 경우 이렇게 한다고 네, 돼 있구나. 네.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노한규 전 회장은 퇴직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면? 네, 왜? 거기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노 회장은 소송을 걸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노 회장 스스로 입장은 의협이 지금 재정이 좀 심각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네. 뭐 그냥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개인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유가 있어서 안 받겠다라고 뭐 생각하는 거는 자유이긴 한데 일단은 나쁜 지급은 선례를 해야죠. 남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러면 회장은 퇴직금 안 받아요? 그러니까 같은 회장이 아니라 불신임 당한 회장이라는 그런 그 퇴직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6개월 낸가? 뭐 1년이 넘어야 되죠. 아니야 시효가 있을 텐데. 받을 수 있는 시효. 소송 걸 수 네, 있는 네, 시효. 예. 그럼 뭐 포기하신 걸로 보이는데. 자, 그리고 또 아까 사진 두 분의 전임 회장, 네. 직무대행까지 포함해서 그 3층에 안 걸려 있다고 하는데 노한규 전 회장은 불신임 됐으니까 안 걸었다고 치고 뭐 운영위 규정에 그런 게 있다면 그 김경수 전 회장은 왜 안 그래서요. 걸었어요? 사람들이 죄냐는 회장은 무슨 그분은 죄냐. 불신임 당한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회장 그 유고 시에 그렇죠. 본인이 직무대행으로 건데. 그냥 일했을 뿐인데 그거 왜 안 걸어줘요? 그래서 그걸 두고 사람들은 37대가 빠지고 그 직무대행이 걸리는 것 자체가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냐. 네. 뭐 그래서 좀 지금 안 이따가 걸고 한꺼번에 있는 것 같다. 두 개 같이 걸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고, 그래요. 아니 말씀하세요. 네, 추무진 회장한테 임수흥 의장이나 의협집행부에서 이쯤 됐으면 그냥 걸어줘라 사진을. 그리고 정관예우를 좀 해주자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는데 추 회장이 운영위 규정을 근거로 들면서 걸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아까 저 퇴직금 부분은 시효가 3년입니다. 3년. 3년. 아, 3년이에요? 아직 해도 되네요. 걸 수 있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지급하기로 한 날 15일 내에 지급 안 하면은 그때부터 20%씩인가 가산금이 붙어요. 진짜요? 그럼 꽤 그러니까 많이 붙었겠네요. 만약에 3년 지나서도 안 하시면은 좀 뜻이 거죠. 굉장히 좋으신 거고 3년 때쯤 하시면은 상당히 고리의 그 펀드에 적립하신 거죠. 20%씩 붙어. 아니, 네.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가 붙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퇴직금은 그렇지 않아요. 퇴직금은 그러면 퇴직한 예. 날부터. 예? 거기서 15일 내에 청구하고 15일부터는 무조건 그 15일 지나서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14일 내에 임금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안 주면 형사 고발 당할 수가 있고요. 사실 처벌 퇴직금은 당- 달라고 청구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14일 내에 안 주면은 형사 처벌되는 거예요. 형사 처벌이 될 수가 있어요. 줘야 될 사람이. 소송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소송은 돈을 받는 거고 네. 근로기준법상에 그러니까. 형사 처벌 받는 거는. 그거는 뭐 누가 고소고발하지 않아도 이 형사처벌은 가능한 근데 수준인 고소 거죠. 고발을 안 하면 경찰서가 모르겠죠. 모르니까. 예. 네. 어떤 검사가 인지해가지고 만약에 기소하면은 그렇죠. 가능할 예, 수는 있다는 가능한 뜻이군요. 거죠. 형사 처벌도 당할 수가 있고 이자도 꽤 많이 붙어요. 추무진 회장이나 임수음 의장이나 뭐 약간씩 좀 입장이 곤란하겠습니다. 네, 임수음 의장은 자기는 그런 규정 없이 그냥 선거에 출마해서 대의원들이 뽑아줬다고 해서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해서 자기한테 사퇴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선 상황에서 그 전에 있던 의장단이나 집행부에 아무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나서서 뭐라고 말하기는 참 곤란한 입장이다라는. 임수음 의장이 그 이창 후보보다 한 살 어리던데. 네, 한 살 어리고. 뭐 이럴 때 이제 사실은 호적이 잘못됐다. 출생신고가 좀 늦어서 내가 실제 나이는 이창 후보보다 많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논란의 한복판에 이 이름이 계속 나오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변영우 전 의장인데 이분은 이 사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건을 알고 나서 가장 먼저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사람이 변영우 전 의장이겠다 생각을 해서 알고 나서부터 전화를 계속했죠. 네. 아침 문안 인사드리러 전화하고 네.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하고 네. 하루가 안 받아요? 지나도 안 받고 이틀째도 전화하고 며칠 동안 계속 오전 오후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안 받아요? 네. 그 누구의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송수연 이름이 뜨면은 뭐 안 받는 거겠죠. 그런가 봅니다. 수신 거부 아예 해놨을지도 몰라요. 벨도 안 울리게. 예전에 잘 받아주셨는데. 자, 그러면 끝으로 일반 회원들은 뭐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관심 없고 모를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 이슈를 이슈 내망현으로 하자라고 곽성순 PD가 제안을 했을 때 관심 있을까? 싶은 정치율 떨어지겠구나. 네, 처음 들었던 이유가 그건데 무관심합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회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뭐 이 논란을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회원들은 난리 참 가지가지 한다 이런 반응이고 저한테 어떤 분은 진짜 지랄도 풍년이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마디로 딱 한 단어로 정리가 된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건으로 인해서 이제 의협에 대한 실망이 더 커졌다고 말하는 회원들도 많고요. 네, 저희가 그 녹음 방송인 관계로 여과 없이 계속 비속어가 나가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JR이 비속어예요. JR. 그렇죠. JR. 뭐 이 정도는 팟캐스트에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임수은 의장님은 뭐라고 하신지. 네, 입장 표명 공개적으로는 하지 않고요. 네. 하지 않고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사화되고 논란이 있는데 누구도 공식적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명으로 긴 말씀하신 분이 그 송형곤 전 상근부회장. 네, 노환규 집행부 때 상근부회장. 네, 그분이 이제 강력하게 오랜만에 입을 열어서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봉숭아 학당이냐 뭐 이런 네. 얘기하면서. 네. 참 답답하네요. 네.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좀 시끄럽다가 그냥 흐지부지. 네, 돼서. 그래서 일부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영위 규정이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행정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유효하다. 근데 마지막 운영위 회의에서 이걸 개정하기로 했으니 그 이후부터는 또 적용되지 않는 게 맞다. 그게 또 뭔 소리예요? 그리고 대의원의 그 정총에서
변영 의장이 3차 투표를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대의원들한테 물었고 대의원들이 동의를 했고 투표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시 된다. 요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장은 노환규 예, 탄핵도 옳고 임수음이 계속 하는 것도 맞다. 이 주장인 거죠. 예. 이걸로 인해서 뭐 법원까지 또 가야 될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체적으로 좀 잘 해결했었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정치판 뭐 욕할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네. 자, 오늘 이슈 내망에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료 민영화, 원격 진료, 고괄수가제 3대 비급여.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궁금증이 단박에 풀린다. 복잡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의료 현실을 이렇게 선명하고 친절하게 그려낸 책은 없었다. 개념 의료. 왜 병원에만 가면 화가 날까?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예,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_doc가 3개죠. 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은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0월 30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입니다. 31일도 있잖아요. 아, 그래요. 죄송해요. 고맙습니다. 편집해주세요.